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지금 이 100세 시대의 생애 설계와 자산 관리에 관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맞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현역 시절에 연령대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 자금이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지요.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 설계,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의 NHK, 우리말하면 KBS가 노후 파산 특집이라는 걸 방송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책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요. 그거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저는요, 1980년대에 일본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사정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 두 개만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 안 사는 독거 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기초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 기초연금의 금액이 우리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1인당 최고 금액이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사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 하나 사 먹고 끝내는 거지요. 선진국인데.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3년 전에
113.5%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 전에 104%. 웬만하면 집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지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금에 든 돈을 헐어서 쓰는데요.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지나서요,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노후 파산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지금 우리도 앞으로 일본과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대개요, 노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노후 준비는 퇴직하기 직전이나 퇴직하고 나서 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때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20대, 30대, 40대부터 그 당시에 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나이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요, 20, 30대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층연금, 우리로 말하면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가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냐, 우리가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도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젊은 시절에 우선 회사에서 일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또 퇴직하는데도 뭔가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요, 20대에서 30대에 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자산 관리를 젊을 때부터 잘해야 돼요. 자산 관리를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에 맞춰서 자산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20대에서 30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건강에 슬슬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대 질병법 하나 들어두고 이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부부가 어디 가서 이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요, 자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게 40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뭐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돼요. 우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거든요. 그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해야 될 일, 무슨 일하고 살 건가, 이 준비를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50대에서 60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황혼 이혼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예 결혼 안 하고 나이가 든 분도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살게 되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혼자 사는 노후, 싱글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이런 준비를 연령대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선 20대, 30대, 40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30대에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금 준비라고. 우리가요,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이게 선진국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의 노인분들에게 지금 매달 주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60 내지 70%, 80 내지 90%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마련한 분은 누구냐?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리고 아주 일부 사람들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1980년대만 해도요, 자식이 도와줬습니다. 72%. 그게요, 벼락같이 줄어가지고 2021년에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주수입원이 14%밖에 안 돼요. 몇 년 지나서 이 조사 다시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거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오는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요,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돼요. 이게 수입 있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처럼 수입이 없는 분은요,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은 이미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가입의 최저 금액이 얼마냐? 월 9만 원. 월 9만 원씩이요. 30년을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3만 7천 원씩 받아요. 물가로만 늘어납니다. 남편 거 갚지만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리고 요즘은 이 직장인뿐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는 분들, 1인 사업자 다 이 퇴직연금 들 수 있고 세제택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요, 3층 연금이라고 하는데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거 못했는데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금은요, 5년, 10년 이렇게 짧은 기간 부어서는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40년 가능하면 장기간 가입을 해야지 적은 금액을 불입하고도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바로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연금을 이제 불입을 하고 가입을 하면서 이 자산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하고 나서. 퇴직연금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회사가 그 연금의 운영을 책임져 주는 연금을 DB형 연금이라고 하죠. 그리고요, 매달 가입을 하는데 그 연금 자산의 운용을 가입자인 근로자, 직장인 자신이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DC형 연금 또는 투자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투자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은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당신은 펀드 투자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요,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가입해서 들어가니까 DC형 투자연금을 가입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수익이 안 나요. 투자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거를 제대로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빨리 돈 벌어가지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이 보람 있는 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뭔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너무나 지금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취직해도 금방 퇴직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절반 정도가. 왜 이렇게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일은 오래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직업이 사라지면서 새로 일자리가 생기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그런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찾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이 난립니다. 과외공부. 어머니들이 과외공부 선생님 골라가지고 시간표 짜서 자녀들을 글로 돌립니다. 뭐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나 다르지. 그래서 지금은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 창직의 시대에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뭔가 앞날에 대비하는 그런 능력, 그러기 위해서 저는 창직의 시대에 맞게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정식 등록된 직업이 16,800개래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남성 요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테크. 저는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연간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 1년에 예를 들어 주식을 몇 번 샀다 파는가? 한 번 샀다가 한 번 팔면은 회전율이 100%입니다. 그러면요, 얼마 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 주식 투자자의 연간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뭐냐? 1년에 68번을 돌린다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날 겁니다. 사고팔고 하는 게.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할 거예요. 회사 잘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샀다 팔았다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은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3년 동안에요,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이 동학개미에서 주식 투자가 열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걱정이 뭐냐면은
이 3년 동안에 돈에도 일을 시켜라,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덧 사람들이 돈에만 일을 시켜라,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하는 그 일은요, 엄청난 금융자산입니다. 이 일을 하면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도 일을 시켜라, 재테크, 이거가 인생에서 10% 비중을 차지한다면은 이 일에서 성공하는 일은 90%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서 성공하는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산 관리의 원칙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요,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거를 확실히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이 뭔가?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이 저축,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그 다음에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건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요, 들어가 보면요, 펀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이거를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돈 빌려서 비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근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이 1년간 연간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그랬죠. 1년에 68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그 지금 동학개미들이요, 이 원칙에 꼭 반대라고 있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자금을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그런 돈으로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안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다 단타매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란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어떻게 돼요?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전문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라면서 무슨 공부를 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오늘 지금 1시간, 또 다음에 1시간, 또 1시간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가이 아닌지 식별하는 법.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칙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닌지를 식별하는 공부는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리스크라는 말을 위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예요. 언론에서도요.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이 공무원들하고 난리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리스크라고 합니다.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제일 위에 있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해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근데 잘못되는 것만 번역하면 절반만 번역한 거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돼 있어요. 내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이 사람이 칼 휘둘러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2022년 봄에 서울의 교대를 졸업한 학생이 300명이 넘었는데요. 취업한 발령을 받은 학생은 112명이었대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안전한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하자면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합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박살날 때 그거 아셨습니까? 9.11 테러 사태로 주가가 박살날 때 그거 아셨습니까? 엊그저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할 때 미리 아셨습니까? 제가요, 50년을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보니까 가끔씩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그 시기가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 이야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 떨어져 그 얘기만 해. 모른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량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분석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근데요,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요, 석유값이 오르면은 운항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공주는 떨어지거든요. 석유주는 올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종목, 10종목, 2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 종목에는요,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찾아가셔가지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가서요, 담당 전문가한테 제가 50만 원어치 금융자산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살까요? 뭐 그래서 골라줍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거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죠? 예,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있는 6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사시라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지금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면서 거기 네 이름이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누군가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어요. 지금 금융 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기발한 상품 사시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발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시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저축 상품은 책임져 주니까 예금처럼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 요즘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그래서 꼭 담당자한테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지, 그동안 운용성이 좋았는지 꼭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보험상품 중에 많습니다.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 근데 그 앞에 얘기를 잘 안 해주거나 잘 듣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싸우거든요. 단서조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을까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다.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다음에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것들 잘 활용하고 세제 혜택도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 왜? 0.5% 차이만 나도 엄청난 차이를 내거든요. 그게 5년, 10년 가면.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는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이제 40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40대 해야 될 게 첫째가 뭐냐면 건강이거든요.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나중에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도 농담으로 쌍암이라고 그럽니다. 또 살았으니까 그런 농담을 하죠. 그런데요, 이거는 조심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60 넘어가지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냐? 40대, 50대에요, 중대질병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10몇 년 전에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요, 어느 보험사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암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암이라는 건 팔자성환인데 그런 걸 왜 들었어? 웃었어요. 근데 부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절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은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들면 또 들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적어도 40대, 50대에는 들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야죠? 줄었습니까? 줄었다는 대답은 30 내지 40%밖에 안 돼요.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의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미국, 일본 선진국의 노인들은 예, 건강합니다. 이 대답이 60 내지 70%예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예, 건강하다는 대답이 40%밖에 안 돼요. 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게 40대 들어서 할 일입니다. 또 40대에 해야 될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사는 캥거루가요, 314만 명. 전체 성인의 7.5%래요. 그 중에서도 30대, 40대만 65만 명이랍니다.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몇 년 전 조사할 당시에 1895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거든 나라가 없거든요. 작년에요, 미국 CNN 방송이 이 주요국에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은 돈을 GDP로 나눠봤더니요,
그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자식한테 가장 많이 퍼붓고 있는 나라예요.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다 아시죠? 자녀 교육비죠.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결혼 비용. 제가요,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딸밖에 없거든요. 하나.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얼마 들었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우리는 보세요. 딸이 1억 1,400, 아들이 1억 7,200 평균. 대도시는 훨씬 더 들 거예요.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여기에다가 또 드는 게 뭐 있죠? 과외비. 제가 3년 전에요, 서울에 40대 후반에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연 1억을 번답니다. 근데 과외비로만 3,360만 원 쓴대요. 여기에 등록금, 책값, 빵 사줘, 게임기 사줘, 우리 집 가족 먹고 살아야죠.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합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 50대 초에 퇴직해요. 그러면 재취업하면요, 먼저 받은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줍니다.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또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들지요, 노부모 요양비 들지요. 그래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60 넘어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직이 또 얼마나 안 됩니까? 보세요. 우리나라 작년 봄에 대졸자 취업률이 68%. 여기서 군대 간 애들, 대학 간 애들 빼면요, 절반도 안 돼요. 일본은 96%예요. 근데요,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님이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고 58년 개띠는 40%였고 근데 60년 이후 출생자는 20% 돼요. 이제요, 3년 내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요,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고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과육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저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못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판.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오직하면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실제로요, 3년 전에 제가 있는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내 변호사 1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 모여서 넘쳐. 그중에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스카이 3명, 기타대 하나. 결국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전에요, 서울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 자격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지바람 나가고 2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타대학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인류외고, 스카이 법대, 변호사, 제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 친구는 룸펜으로 전락하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거든요.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탁증 하나 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의 대형 건설사 마스터로 취직했어요. 지금 71세인데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면 다녔습니다. 나왔는데 금방 딴 데 또 내려갔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이제요, 왜 이렇게 변호사가 어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이었대요. 1000번째 등록이 2006년.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근데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가 33,000명이래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요즘 의대 정원 늘리라고 난리인데 늘려놓으면 마찬가지 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식 개명, 웃기는 개명 같은데 맞아요. 월급만 준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남들이 보러 가는데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 그날 지는데요. 그 회사들이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난리잖아요.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다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그때 저는 50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애들에게 자립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 쳐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요, 자립교육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휴지라든지 누가 와서 치우면 안 돼요. 요즘 목욕탕에 가보면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은 아직도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워야 거 안 치워서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못 믿어. 어떤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돼. 내 새끼가 그렇게 행위의 자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지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무슨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쁘다고 시집을 가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아침에 점심에 이건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남의 눈에 종속되면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의식의 자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근데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들 뭐냐? 재테크,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입니다. 이런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한테도 제대로 가르쳐야지 애들도 불행하지 않고 내 노후도 편안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